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오고 계시고요. 오늘은 CBS 이정주 기자님하고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고정을 부탁드리려고.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정적으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요새 취재가 잘 안 돼서 이 프로그램 파급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요? 아닌데 그렇게 세진 않은데. 제 취재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정말. 네. 이거 보고 숨어버렸어요? 네. 큰일 났네. 저는 사실 취재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보수 진영, 전 친박 진영하고 친하거든요. 친박.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볼까 친박이. 저희가 근데 그 민주진보 진영이 많이 보시는데. 근데 친박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저쪽에 이제 친박 진영들도 여기 내부 핵심에서 뭐 하는 거 보나 봐요. 정보를 좀 찾는 차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저희도 저희 CBS 유튜브 있거든요. 그거 백날 말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안 보니까. 근데 여기 한번 나왔더니 제가 정말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아이고 별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CBS는 큰 회사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재보궐선거 현장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네. 직접 영광에도 다녀오시고. 그 원래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정세라면 당연히 야권이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이다. 4대0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론은 2대2로 이변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직접 현장을 뛴 기자로서 볼 때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 저는 조금 예상됐던 결과고 지금 이제 와서 나 이럴 줄 알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물밑에서는 이 취재원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이 전망치는 다르거든요. 선배님도 기자 생활 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앞에서 취재원들한테 우리는 끝까지 자강으로 간다. 군소정당이. 당연히 자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큰 당이랑 총선들이 합당할 거다. 그럼 당 망해요. 그렇죠. 망하죠. 그러니까 정치 안 되죠.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죠. 그러니까 기사로는 우리는 100년 정당 가겠다. 그럼 전 취재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집에 가서 샤워하실 때 내 생각 한번 해봐라. M&A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출구전략 중요하다. 근데 이제 4개의 보선을 보면 인천 강화랑 사실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민주당 계열이 이겨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부산 금정은 한 번 이겼어요. 그건 2018년에 남북 평화회담 할 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사적인 광풍 속에서 이긴 거고 그 외에는 예외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동네예요, 사실은. 거기가 금정의 옛날 동네부라고 하더라고요. 동네부? 동네부라고 동네 구 말고 부인데 거기가 부산에 우리 서울로 보면 사대문 양반들이 살던 곳이라고. 구도심의 구도심. 구도심의 구도심. 그래서 정말 진짜 보수들. 그렇죠. 전통적으로 거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다만 이제 부산하고 저쪽 영광하고 연동이 돼 있었죠. 그냥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그래서 초반에 명분 싸움을 좀 한 거예요. 여기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경쟁을 하자. 이제 이런 약간 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아쉬운 거는 누구의 잘못이라보다는 정리가 좀 늦어졌어요. 후보 단일화를 어쨌든 좀 빨리 했어야 되고 경쟁을 붙으려면 베이스를 깔고 처음부터 판을 룰을 딱 정했어야 되는데 막판까지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좀 어정쩡해 왔는데 결과치는 전반적으로 각자 가져갈 거 가져갔다. 다만 영광에서는 이제 영광 분석. 영광 군수. 영광이 큰 집이에요. 제가 영광 통신원들이 좀 있어요. 영광 통신원들. 사실은 제가 1박 2일 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막판 표심을 또 확인하고 오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장 이례적인 당이 진보당이었어요. 진보당. 보시면 알겠지만 진보당은 선택과 집중을 했거든요. 곡성에는 후보도 안 냈습니다. 진보당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은 전남인데 사람들이 그럼 진보당이 그렇게 강세라면 곡성은 왜 후보로 안 냅니까? 그러네요. 영광이 될 만한 지역이니까 영광이 쏟은 거예요. 진보당이. 왜냐하면 영광에 오미야 군 의원이라고 도의원인데 지난번에 진보당 이분이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연설을 했던 후보를 꺾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진보당. 이야. 거기 도의원 이제 싸우는데 민주당에 관록 있는 도의원이 나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 유세를 해줬어요. 그거를 진보당 후보가 꺾었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가 별로 인기는 없어. 그때는 인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2022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인기는 별로 없었는데 하락세였죠. 근데 바닥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은 아니다. 바닥은 아니었고 지금 뭐 오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던 이유가 진보당의 어떤 강세가 왜 영광에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41%, 진보당 30%, 조국혁신당이 26%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1, 2, 3등 이렇게 정해졌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까 뭐 신장시군 왔다 가셨지만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자 구도에서는 뭐냐면 적을 잘 설정해야 돼요. 예전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보시면 대선 때 주마다 공격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굳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뜰 때 홍준표 후보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 왜? 같은 대구편 알아먹으니까. 어떤 때는 도와주고 침묵하고 공격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컨트롤 타의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광도 아주 작지만 이 3자 구도에서 티키타카가 있었어요. 매 주마다 논평을 보시면 물론 이게 지방선거니까 잘 안 보시고 저는 매주 체크했죠. 매일. 그 기류의 변화가 있어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민주당 포격이 있거든요. 민주당 표를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니까 선거 10일 앞두고는 진보당 쪽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유권자 실어 나르기 뭐 이런 것들을 비판했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허위 무슨 뭐 옛날에 전과 뭐 기록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름 일리 있는 그때 추세가 지금 이 추세가 진보당이 지금 결과는 30인데 제가 현장에 봤을 때는 그 정무의 파도상 보면 진보당이 한 40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이게. 정무의 파도는. 올라갔다가 많이 때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근데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결심을 해서 지역에 가장 먼저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그리고 화력을 상당히 집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광에서는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얻은 득표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그 비례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쵸. 그 지지율은 확보한 거다. 이걸 기반으로 다음 지방선거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무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쏟은 화력에 비해서는 그 결과는 조금 매우 좀 섭섭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또 영광 내려가서 막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여기 지역위원회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요. 그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없어요.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 없다니까요. 민주당 여기 지역위원장 40년 된 정당 아닙니까? 40년. 거기서 토박이고 거기서 의원들이 바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원들이 바뀌고 군수가 지나가더라도 당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이스는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베이스가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만큼 기대가 컸으니까 우리가 전체 경기 중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붙은 건데 축구로 보면 우리가 그 전후반에 좀 압박을 해가지고 좀 쫓아갔어 1대1로. 근데 결과적으로 3대1로 진 거예요. 근데 1대1로 그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바짝 해보자 기대를 가졌던 거지. 처음부터 브라질 축구와 한국 축구가 냉정하게 전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당 축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죠. 지역위원회도 없고 여기 그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도 후보도 못 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초반에. 그래서 결국은 탈당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네요. 장현 후보. 그런 식으로 그 처음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영광에 나올 거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올해 1월만 같아도 그렇죠. 제보고는 예정돼 있죠. 영광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혁신당이 나올 거다. 누가 압니까? 그렇죠. 창당 자체를 3월 3일에 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당연히 나오죠. 지역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인지도 측면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확보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당한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말하면 인기가 좀 있었고 인기가 그 많았고. 인기는 조금 이 대표도 긴장을 하셔야 되는 인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영광 터미널 시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물로 보면 다른 놈을 뽑고 싶다. 이제 할머니들 말이 다른 사람 다른 놈을 뽑고 싶다. 그런데 호남 말 들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밀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재명이 밀어줘야지. 윤석열이 저거는 대통령도 아니요. 윤석열은 대통령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끌려내려갈지. 아니요. 끌려내려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대정부 견제에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아. 다만 후보도 좋고 이재명 대표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정주 기자님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훌륭하시다. 제가 그 또 습득하고 원래 이제 저 호남 원래 좀 예. 제가 알긴 네, 하지만 너무 좋네요. 구수하다. 예. 네, 할머님들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워딩 그대로. 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야 여기에 원래 호남의 민도가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호남이 뭐 비유하자면 좀 그런 말이지만 국민의힘이랑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똑같이 TK든 호남이든 짝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 좀 달라요. 호남 다르죠. 네. 정치의식이 엄청 뛰어나죠. 광주에서는 민주당 달고 날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구에서 요새 들어서 그렇지 한나라당 계열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광주는 전통적으로 무소속도 자주 당선돼요. 그러니까 후보 잘못 공천하면 날라갑니다. 아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10시인데 중간에 시청자분들 빠져나갈까봐 신장식 의원님이 국감 때문에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땡겨서 하느라고. 제가 늦은 건 아닌데 늦은 것 같은 전혀 늦지 않았다. 일찍 와주셨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재보궐선거 평가하고 있었어요. 큰 틀에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 평가 좀 듣고 그리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난 4월 총선에서의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변은 없었다. 뭐 이런 언론 보도 제목이 있는데, 자, 저는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예요. 서울시 교육감이 어쨌든 투표율이 한 23%밖에 안 됐지만은 샘플이 크잖아요. 샘플이 한 8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지만은 이런 거는 지역의 그러니까 평균의 어떤 흐름에 수렴하게 돼 있는데 50대 45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총선 때도 이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합산해 보면은 그 정도 나와요. 이 격차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격차가 한 5% 포인트. 그래서 미세하게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졌는데 막 격차 안 나는 데는 1~2% 포인트 차로 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부산은 안타깝지만은 지금 미래가 없는 도시예요. 미래가 없는 도시다. 왜 미래가 없냐면요. 부산이 그 주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이제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을 떠나요 지금. 뭐 서울로 대학을 간 사람은 서울에 눌러 앉고 부산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에 떠나서 울산으로 가거나 뭐 수도권으로 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광역 지자체 중에서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서 뭐 광역 10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통틀어서 여성 취업률이 제일 낮아요. 어머나. 예, 부산이.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은 맞벌이를 안 하면은 되게 살기 어려운 데잖아요. 예. 근데 여성 취업률이 제일 낮다라는 건 뭐 여기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정구는 원래 노령층이 많았는데 더더욱 앞으로는 부산은 고령화 도시가 될 것이고 이게 고령화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당 고착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노인이 나이가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그러는데 20대 30대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래 수행부터 성향이 강하다가 이거는 그렇죠. 무슨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보수를 찍다가도 진보로 찍고 맞아요. 이런 경향이 강한데 노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여기가 안 같이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금정은 제가 뭐 거의 질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더 났잖아요. 많이 났어요. 60% 나왔어요. 전 후보가 38대 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부산은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 지난번에도 18개 중에 한 뭐 15개가 뭐 5차 범위 내다 격전이다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전재수 한 명 빼는 건 다 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부산 쪽에는 앞으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영남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난 총선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의원 이게 득표율은 올라갔다. 뭐 그거는 그냥 뭐 위모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득표율보다는 당선이거든요. 어떻게든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의석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후에 뭐 소위 이제 호남은 굳은 자라고 친다면 영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대선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선이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기는 전략을 세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근데 대선은 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작은 지역에서의 선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유권자를 봐야 되는데 이게 큰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라서 네. 물론 이제 부산이 중요하고 부산에서 표를 많이 얻어오면 되지만은 부산이 만약에 보수화가 더 되고 고령화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닌 게 예. 그만큼 수도권으로 경기도가 완전히 파란 밭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와의 호남화를 그렇지. 주목해야 돼요. 사실상. 그런 것도 지금 있죠. 계속 이기고 있어요. 경기도는 지금 보수 정당이 지금 한 선거 4번 계속 지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전국 전략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10시 KBS 속보가 나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바로 나왔는데요. 부족한 부분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바꾸겠다. 이거 무슨 얘기 아닙니까? 맥락은 전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닌데 저희가 혼선을 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추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했네요, 검찰이. 네. 그렇죠. 오늘 한다더니. 그렇죠. 국감도 지금 앞두고 있고 네. 18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독대 면담이죠.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저도 저희 마크맨 때 네. 대통령 마크맨 때 그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검사들 내에서도 기류가 이런 기류요.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인가. 예. 그러니까 국민의원들 만나서 물어보면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도이치모터스 문재인 정부 때 2년 내내 수사했는데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핑계였지. 그게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레드팀까지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불기소 내렸는데 네. 여당 내에서는 이게 좀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털려면 힘이 있을 때 좀 빨리 털었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친한계 사람들 쪽에서는 벌써 기소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의견까지 나왔었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의 직접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독대할 때 이게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요거 이제 매듭을 좀 지어놓고 독대할 때는 다른 그리고 향후 방향,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판을 깔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이창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창수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창수는 네. 이번에 이런 특수부 지금 쳐내는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전주지검에서 그냥 검찰 인생 끝낼 사람이었는데 윤석열 픽업으로 지금 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오히려 심우정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미래, 이게 불기소되고 이랬을 때 이거 검찰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겠죠, 나오고 이제. 이러고 예, 있는데 예. 고민이 많고 정통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는 그냥 뭐 이를테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어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든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김주현 정무수석, 아니 민정수석이 이제 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창수는 미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와 과감하구나 정말. 그러니까 배팅을 했구나. 남은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번, 뭐 3번은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옷 벗고 나가서 정관예우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검찰의 미래가 뭐가 됐든 일단은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결론 낸 것 같고 와 아주 과감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딴 거를 떠나서 기소 불기소가 무죄 유죄 확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검찰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거기에 딴 사람은 넣어보라고. 네.
김건희 자리에 네. 우리 장윤선을 넣어봐. 아, 구속이야. 장윤선이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흑진주파 멤버라고 멤버들이 다 얘기를 흑진주파. 하고 뭐 매도 주문 내니까 7초 만에 낼름 네, 받아 다 먹고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통장 까보니까 24억 원이 들어와 있고 나 그런 거래 좀 그런 천사 같은 펀드 매니저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 기소하겠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유죄가 나올지 모르면 기소해야 안 해. 하죠. 100% 무조건 하죠. 하지. 일단 구속할 걸. 압수수색하고. 네. 장윤선만 할까? 아마 아예 김준호 돼. 이정주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김준일이랑 하고 바로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지. 하겠지. 이게 네. 멋진 치즈연방, 멋진 편의점방. 멋진 편의점 방. 멋쟁 편의점 방 섞어가지고 다 기소하겠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다라면 이게 불기소가 가능했을까라는 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김건희의 나라라는 얘기가 또 다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건 특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예. 앞서 제가 대통령실 입장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선거 관련한 논평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취재한 기자들이 뭔 소리야? 이 와중에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지금 대통령실 지금 출입 기자들 분위기가 그렇다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그 임명될 때 저는 용산 쪽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윤석열 검찰 라인 사람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의외로 그 윤통하고 뭐 한동훈, 주진우, 이현모 이렇게 이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챙기는 그런 라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좀 웃긴 비유인데 선조와 이순신 관계를 비유하더라고요. 선조와 이순신. 과거에 선조가 이순신을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패하고 또 다시 불러들이고 패하면 또 불러들이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도중에서도 정유재란 막 할 때도. 근데 그 이순신과의 관계가 선조는 항상 군주로서 이순신의 인기를 견제하면서도 살갑게 대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할 때는 쓴다는 거예요. 이창수 지검장이 그런 사람이래요. 자주 보지도 않고 뭐 술자리 뭐 이런 멤버도 아니래요. 그러나 약간 느낌이 필요할 때 얘는 간다. 얘는 신뢰의 상징. 예, 혹시 뭐 소위 말해서 속으로 내심 주진우나 뭐 이엄마나 동훈이는 날 통수 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이창수는 간다.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래요. 오히려. 그래서 그 친하다는 것과 신뢰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예상하고 안 친 거다. 그때 한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군요. 그대로 벌어졌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 관계 설명은 잘 이해를 했는데 그 이창수를 이순신에 비교하지 하는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기보다는 그냥 듣기에 조금 그렇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JTBC가 거의 날마다 보도를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근데 개의치 않는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하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개의치 않고 주군에 충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뭐 검찰 내에서 승진해서 나만 행복하면 돼. 거의 뭐 이런 컨셉이라서 검찰 내부에서도 뭐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15명이나 모여가지고 고장낸 결론이 죽을 꾀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당장 또 내일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그거 앞두고 지금 이제 그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지금 디올백, 네. 예, 그리고 여사 이제 공천 개입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세 개가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공천 개입 문제 가지고 이걸로 결과적으로 명태균하고 엮이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사에 대한 부정적 전국이 형성이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용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를 옛날에 농담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윤통 지지를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냥 이혼하면 끝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 근데 지금 이혼을 하기에도 네. 그 당시 소급에서 법리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혼해도 안 된다 이런 설까지 나와요. 어느 근데 정도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JTBC에서 장성철 소장이랑 김재일 평론가 했는데 그 이혼에 이르는 결단 그거 뭐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목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장 소장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의 참모들이 네. 이혼에 준하는 뭔가 조치를 네. 강구하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 용산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의 참모들이 그거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못 믿겠는데 네. 그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네. 이 소 XX 저 XX 또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알리바이를 만약 저게 맞다라면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탄핵으로 갈지 뭐 무슨 일이 갈지 뭐 벌어졌을 때 자기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무수석 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이거는 뭐 좋게 듣고 나쁘게 듣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정무수석 때 박근혜한테 직언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자기 말을 안 들어가지고 탄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보면은. 명태균 씨가 또 올릴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에 준하는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런 거. 벌써 출구 전략을 쓰는 거예요. 벌써 출구 전략 명분 쌓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엑소더스 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탈출 지금. 분위기, 탈출 각이에요. 예. 국민 아니 저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다 탈출하겠다 그런 건 아닌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려고 하면은 그 명분들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뭐 이혼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 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쫓겨나겠지. 너 나가. 야, 나 나가 이 엑스야. 뭐 이렇게 되는 할 거지. 아 근데 진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한심한 건데요. 뭐 어쨌든 지금 뭐 나온 속보들 말씀을 좀 드렸고 더 중요한 이슈들은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명태균발 보도들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깊기야 뉴스타파에서 그 창원 국가산단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명태균 씨가 미리 습득을 해서 강혜경 씨한테 현수막 제작 문구로 조정을 시켜요. 사진을 키워라. 네. 문구에 이걸 넣어라.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실제로 나오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명태균 씨한테 이런 정보를 줘서 명태균 씨가 이런 일을 하냐. 그리고 실제 이 일을 하면서 이권 개입은 없었던 거냐. 물론 이제 본인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거는 검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를 접할 때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프로그램을 잘 그 리서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걸 보더라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뭐 그 이분에 대해서 깊게 막 소주 한잔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취재원들한테 물어보면 이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하나는 이분이 나름대로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이준석 대표랑 네. 윤석열 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울산 가출하고 뭐 완전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당에 조언을 김정은과 DMZ를 넘어서 악수를 하는 이준석 대표의 그게 되는 시나리오냐고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향은 맞는데 이거를 실현하는 과정은 정반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나름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이분 나름대로 엄청나게 행동력이 좋고 뭘 시키면 이것도 봐봐요. 예를 들면 현수막 오늘 10시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의결하면 바로 해야 하면 첫날부터 바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니정니적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캠프에 있는 사람들 대선 캠프 가보면 한 30명 있잖아요. 29명은 입으로 떠들어요. 입으로 떠들고 저기 한 명이 복사하고 있어 그냥. 예. 근데 이분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프 사람들이 그걸 극찬하더라고요. 말하면 움직인다. 말보다 더 빠르다. 말보다 더 빠르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이런 롤을 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보도도 뭐 사실로 나왔지만 네. 사실일 뿐더러 이런 류의 그러니까 소팅을 하죠. 각자의 업무 A급, B급, C급 뭐 이게 C급이란 게 아니라 행동력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정보를 주고 요런 일을 자주 시켰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그렇군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작년 3월 15일에 네. 대통령이 직접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날에 현수막을 이미 만들어 놓고 뭐 대통령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는 2명의 의원님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이 씨. 둘 다 본부장이라고 불리면서 의원 행세를 사실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국가산단 이 첨단산업단지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충청도에서도 지금 뭐 땡기려고 하고 있고 했는데 결국은 약간 의외인 창원으로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창원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했든 설득을 했든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을 상대로 했든 김건희를 했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실을 통해서 먼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 넌 니네 됐어. 뭐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오니까 뭐 의원실에서는 하루 정도 먼저 알았으니까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익히 지금 추론하듯이 여사 라인을 통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먼저 안 걷는 경위를 밝혀봐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이거가 굉장히 뭐 심각한 국정 개입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다른 지역구를 제끼고 여기가 되는 과정에 무슨 역할을 했냐, 명태균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역할을 했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이권이 지금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부동산 개발, 땅 개발이 있든 뭐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명태균이 개입을 하고 명태균이 직접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뭐 쿠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명태균 씨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아, 뭐 뉴스토마토가 창원에 와가지고 명태균이 땅 있는지 조사하고 다닌다는데 다 파봐라. 나는 이권에 개입한 거 없다. 뭐 다 뒤져라. 뭐 내 명태균이가 무슨 땅을 사가지고 다니.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땅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뭐 클리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주장인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창원지검이 강혜경 씨가 제출한 4,000개 파일을 분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다 해?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을 하나 이게 양수겸장 같은데 명태균을 잡아 넣는 거가 하나가 목적이 있을 테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적절할 때 여기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명태균 잡아놔서 입을 막거나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테고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권의 목줄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찰은 맨날 그랬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인은 무는 개입니다. 딸랑딸랑 거리다가 좀 힘 빠지는 것 같으면은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로 나중에 윤석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 정권이 힘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비넷에 넣어놓고 하는 약간의 양수겸장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땅 부동산 문제인지 딴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뭐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거는 명태균이 땅을 사지 않았어도 여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 아니 왜냐면 그 일가가 주전공이 부동산 투기고 부전공이 주가 조작이잖아. 그러니까 부전공으로는 지금 양평도로? 아니 그러니까 부전공으로는 이게 3부 체크하고 이제 이쪽에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양평고속도로 주전공을 좀 하려고 하다가 뽀록 났고 걸렸고 이게 제일 쉬운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에 뭐를 딱 던지고 거기 개발 호재를 만들고 사전에 이제 하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해당 지역이 매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매물 자체가 없는 지역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해당 지자체장과의 어느 정도의 교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산에서 지금 할 수가 특히 여사가 할 수 있는 거가 제가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지난번에 그 뭐 당무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뉴스토마토 보도 얘기해가지고 저기 김진태랑 박완수랑 이 두 사람이 여사의 입김으로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한 고리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약한 고리지. 거기가 약한 고리야. 그러니까 경남지사.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했으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오세훈한테 부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같은 당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 김태흠한테 하기도 좀 애매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한 고리잖아. 사실은 이 부분을 이게
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른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취재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빠 논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친오빠 논쟁. 예? 그렇죠. 친오빠 논쟁. 이 오빠에 대해서 우리 그 이정주 기자님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분의 친오빠와 관련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뭐 다 까면 다 저희가 까면. 취재한다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까자. 2021년 이제 2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 그때 이 오빠 이름이 김진우 씨예요. 예.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이걸 개명을 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진우 씨는 아니었고. 그 집들은 다 이름을 바꾸네. 네. 근데 이 오빠가 여러 설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 저희 같이 취재할 때 윤석열 후보가 뭐 그때 별의 순간을 잡았냐 안 잡았냐 해가지고 2021년 오세훈 시장 보궐 때 같이 떴잖아요. 그때 3월 LH 사태 터지면서 이제 확 뜨고 있을 때 그때부터 기자들 사이에 김진우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스케줄을 오빠가 관리한다. 여사의 오빠가 관리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 전화해보래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치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양수 교수의 오빠가 있다 쳐. 네. 거기다가 스케줄 물어본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그 야인이어도 말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수 교수의 오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하잖아요. 보통 본인 친척, 네. 본인 조카나 본인 뭐 직계는 해요. 그렇죠. 근데 오빠 이렇게 약간 매제 사이 이건데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그냥. 전화했는데 그때 2020년 6월이에요. 네. 그 당시에 윤봉길 기념관 거기서 6월 21일인가 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마선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장소 시간 뭐 질의응답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보 라인이 없어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보래요, 사람들이. 공보 라인이 없는. 공보 라인 그때 최지연 지금 인사비서관 네. 최지연 변호사가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그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우당탕탕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자회견은 보통 솔직히 우리 밥 먹고 한 2시나 3시 하잖아요. 그쵸. 1시 반인가 잡은 거예요. 1시인가 하고. 저희가 솔직히 뭐 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쳐버리죠. 1시에 잡으면 11시에 가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쵸. 그러면 일정이 다 마감 시간부터 이게 엉킨다니까요. 그렇죠. 다 안 맞으니까 아니 혹시 주변에 정치를 해본 사람한테 좀 브리핑 시간도 조정을 좀 해봐라. 네. 근데 본인이 하겠다니까 1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 그 일정을 그러면 오빠가 했다는 오빠가 소리 잡았네. 네, 정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전화를 하면서 나중에 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시키길래 부장이 시키길래 면피용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받겠지.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빨리 집에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른 기사 때문에 내가 김진우 씨하고 무슨 통화를 하겠어. 네. 안 받겠지 딱 했는데 따르릉 세 번이니까 받더라고요. 받았는데 제가 당황한 게 할 말이 없어. 준비가 저는 안 받을 줄 알았으니까 부재중 보여주고 퇴근하려 했거든. 했습니다. 면피로 하려 했는데 받으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오빠 혹시 오빠시냐고 하니까 오빠래. 그래갖고 예, 그 일정 때문인데 자기한테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네. 그 다음부터 자주 통화를 했어요. 좀 막히는 게 있거나 네. 이러면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그리고 전화 받아보면 더듬더듬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기자 7번째 그래. 이게 궁금하죠? 정말? 앞에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하니까. 비슷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잖아요. 예, 그날 예. 어차피 기자가 전화한다는 건 같은 일을 가지고 전화하니까 통상은.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나이스하게 전화가 3분 안에 끊겨요. 왜?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죠? 굉장히 스무스한, 나이스하고. 예. 그래서 일정 조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꽤나 통화를 했었어요, 기자들하고. 취임 후에도. 취임 텔레그램도 자주 하고. 그래서 그 김건희 굿즈라고 기억나세요? 김건희 한때 김건희 굿즈라고 네. 무슨 네이버 쇼핑몰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컵, 지금 뭐 생각하면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굿즈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거 있었다. 네, 그건 한 100년 동안 보관했다가 내놔야 경매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어. 네. 근데 아무튼 그 굿즈 팔 때도 이분이 개입해서 뭐 설인데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쇼핑몰에 어디 들어가면 살 수 있다. 뭐 마케팅을 했다는 설도 돌았었어요. 마케팅까지 했다. 네, 직접 그 굿즈 판매하려고. 이제 그 굿즈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가 이렇게 여사의 많다. 또 호감도를 높이려고 한 거죠. 호감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돈 벌려고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이 집안은 할 수도 있다. 이 집안은 할 수도 있겠다. 부동산, 주식, 굿즈까지. 굿즈까지. 그래서 이 오빠가 네. 기자들 사실 굉장히 유명했었고 언젠가부터는 이제 비선 논란이 일어가지고 네.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공군 1호기 사건 그때 예, 신지연 씨. 신지연 씨. 예, 그때 예. 들어갈 때 그거 일어나고 뭐 21g 터지고 그 대통령실 공사할 때 입찰할 때 수익해야겠다. 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한 취재원이고 저는 전화를 받고 안 끊는 사람 처음 봤어요. 친인척 중에. 저야 땡큐였죠. 예. 네, 정보도 자주 받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네, 자기한테 수사를- 물어보래요. 자기한테?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어디 대통령실에 물어보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고 대통령실 네. 뭐 공식 라인에 여쭤보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로직인데. 네, 그거를 그 대답을 예상하니까 저도 떠듬떠듬해요. 솔직히 처음 접근할 때 네. 저희 죄송한데 하니까 이분이 약간 느낌이 죄송할 거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뽕, 기자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갑자기 기자들한테 막 뭐 연락을 많이 받거나 막 언론사들이 막 쫙 붙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을 그런 받지. 느낌을 받고 네. 이게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막 이렇게 자기한테 막 붙다가 어느 날 이제 굉장히 네. 적막하고 네.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 마사지 안 받으면 정치인 늙는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처음 받아본 거잖아. 그러니까 네. 여사도 예전에 이명수 기자한테 주주주주 얘기한 게 이게 네. 처음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막 하고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게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은 거야. 방귀나 뿡뿡 끼고 내가 코 골고 뭐 이러고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나이스하고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이 대통령이 앞으로 될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다 하고 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를 얼마나 알리고 싶었나 이제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빠 논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네. 오빠도 오빠라고 불렀겠지. 진우야 뭐 불렀겠어? 3살인가 그렇겠지. 많잖아. 예. 2살? 2살 맞나? 뭐 그럴 거야. 나이가 맞아요. 많으면. 한 3살 정도요. 3살 정도. 한동훈 대표하고 동갑이면은 몇 살 많? 2살 많은 거. 네. 한동훈은 3살 73이고 김건희가 72고. 그러면 2살 차이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나이가 같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심우정이 70인가 그럴 걸 아마. 심우정이랑 그때 동기였잖아. 그때 그래요? 김진우가. 그러니까 2살이 맞을 거야. 네. 2살 차이가 맞을 네. 거야. 뭐 어쨌든 2살 아니면 3살 정도인데 뭐 진우야라고 하지 않을 거 뭐 어쨌든 오빠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2명 있었던 거지. 친오빠와 서결이 오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셨죠. 약간 복기를 해보면은 이게 30분 만에 언론 공지가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언론 공지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익명의 관계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니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걸 언론 공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용산에 그게 비서실장이 됐든 홍보수석이 됐든 이거를 언론 공지를 하는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그렇죠. 할 수가 있을까 여사한테? 확인하죠.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도 모르는 얘기야. 왜냐면은 여사랑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둘이 주고받은 거니까 확인을 하려면 명태균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김건희한테 이거는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김건희 제가 들은 바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2번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정진석 비서실장 2번. 건희 여사한테. 네. 근데 김건희가 진짜 친오빠다. 너무 억울하다. 팔짝 뛰었다. 팔짝 거의. 팔짝 뛰었다. 눈물을 글썽였다라는 썰까지 있어요. 정말로 억울해 죽겠다. 눈물 글썽. 근데 이걸 하려면 자기 거 옛날에 찾아봤겠네 이렇게. 네.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러니 용산에서도 30분 만에 이렇게 빨리 나오고 언론 공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 여사가 이렇게 세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데 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여사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2번밖에 안 만났다 명태균 하면서 이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딱 이게 그거예요. 네. 저는 박지원 원장이 친오빠라고 오늘 방송 나와서 자기는 친오빠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친오빠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또 뭐 서결 오빠라고 얘기하고 막 이제 명태균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러면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런데
용산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은 70%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20%만 이거는 친오빠다. 70%는 이거는 서결이 오빠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친오빠든 서결이 오빠든 이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으로 이미 축이 이동했고 네. 안타까운 거는 저도 이 취재 전후 맥락은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 전후에 카톡 하나만 더 보여주면 드러나거든요. 네. 그 끊겼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내일 데리고 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뒤를 좀 보여주면 되는데 명태균 씨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의 영역인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인식의 배경이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게 요새 나온 기사 중에 궁금했던 거는 그때 김종인 위원장님 만날 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같이 차 타고 갔다며요. 명태균 씨가. 차 타고 가서 뭐 앉아있더니 양쪽의 그 시각의 그 사이드의 해설이 똑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갔더니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앉아있더라. 예, 그리고 둘이 나가더라. 맞아요. 그 나랑 잠깐 독대했다. 윤통이. 이렇게 말한 거나 이쪽에서 같이 차 타고 온 거나 퍼즐을 맞춰보면 맞아요. 이 진술이 다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갔다 왔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같이 차 탔는지 안 탔는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10초면 해결돼요. 그 차 탄 거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런 건 해명 안 하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대통령실이 해명하지 않는 건 다 사실인 거야. 그리고 이거 좋아. 친오빠 받아줄게요. 친오빠라 칩시다. 친오빠라 쳐. 그래 뭐 갔다 왔다 되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네. 근데 나머지는 다 사실인가? 했을 때 대통령실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들 불리한 건 입장을 안 내잖아 한마디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유불리에 따라서 그거는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여태 가만히 있다가 유일하게 한 게 그건 친오빠이다. 그래서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친오빠 같아요. 못이 주간데. 예. 아니 명태균 얼마나 의혹이 억울할까. 아니 명태균 의혹이 40일간 이어졌는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별도의 입장이 없다가 입장이다가 갑자기 그건 우리 친오빠였어요라고 하니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오빠 논쟁이 나오고 나서 즉각적으로 막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하나도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 피식 웃음이 난다라는 게 무건희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사실상 무건희 저 사람이 대통령 맞아? 그 영광 할머님들처럼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친오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걸 친오빠로 만들어야 되는 게 본인이 너무 험담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처음이면은 우리가 그런데 예전에 이명수랑 그렇지, 통화하면서 거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험담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의심을 했겠지 사람들이. 아 저건 친오빠겠지. 설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렇게 했겠어. 근데 이거는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업보예요, 솔직히.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여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친오빠 진짜 맞다. 이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엄청나게 정진석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온 거겠지.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다 안 믿어버리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몰락의 신호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박근혜 때도 이제 나중에는 이랬다 저랬다 말 바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면서 이게 몰락이 됐거든요. 거의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내우가 지금 양치기 소년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통하기나 하겠냐고요. 공무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일이나 하겠냐고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 쥐어짜서 이런 결론을 내지만 이 정권 오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거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까 이혼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위시풀 싱킹도 반영돼 있는 거죠. 참모들의. 참모들의. 그 참모들의 위시풀 싱킹은 진짜 이혼이 아니라 나가고 싶다. 나 좀 내쳐달라. 나 좀 잘라달라. 지금 이제 빌드업 하는 거죠. 나가려고. 네. 원래 나가려면 저도 뭐 예를 들면
퇴사하고 싶을 때는 네. 연봉 200% 올려주라 그래요. 회사가 못 받을 말하지. 왜? 10% 말하면 받아주거든. 받아주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월급 1,000만 원 이상 아니면 난 회사 못 다닌다고. 이렇게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신전심이잖아요. 그 딱 보면 윗사람도 이 새끼 이거 지금 나가려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서로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과 내보내야 할 사람은 서로 이심전심 좀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혼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아니 근데 되는 사실 건데. 저도 예전에 이게 대통령실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혼한 대통령이 나온다면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쓰지. 엄청난 기사지. 전 세계가 다 쓸 걸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 내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방법은 별로 없어 보여요. 퇴로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 강혜경 씨 4,000개 파일을 검찰에 넘겼다는 거고 명태균 씨는 2,000개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게 다 공개가 되거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거나 발표됐을 때 그때 명태균 씨 말이 맞는 겁니다. 한 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꽉 쥐고 있을 테니까 하지 마. 거의 이런 협박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협박이 언제까지 시달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4,000개가 뭐 다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공개해도 10년 동안 공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강혜경 씨가 지금 뭐 검찰에서 폰을 못 돌려받아 가지고 지금 국감에 못 나오네 뭐 하다가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뭐 강혜경 씨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이건 하나씩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대안에 대해서 용산 쪽에 좀 물어봤었어요. 네. 그 어쨌든 지금 몇 차례 소위 말해서 비선 라인 뭐 7간신 뭐 얘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인사교체설이 좀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 이제 내부 투쟁이 그동안 있었던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쭉 왔는데 그 최근에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출입했던 사람들이 친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네. 이 계속 지리멸렬하고 굉장히 대하 서사시로 가고 있는데 이쪽은 대서사시로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가 네네. 이거 어떻게 하니까 용산 쪽에서는 그 얘기가 11월 15일. 그러니까 이재명 아, 대표의 맞아. 그 얘기 맨날 하더라고요. 이제 1심 재판 나온 날이잖아요. 재판. 이제 그게 기점일 거다. 그래서 지금은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기래요. 지금이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 중이고 네. 이 먼지가 이제 제일 첫 번째 1타 먼지가 가라앉는 시점이 11월 15일.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서 이제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소위 말해서 후보직 박탈에 준하는 그런 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역공을 들어가거나 그때 인사개편을 같이 하는 뭐 그걸 기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정부가 참 답답한 게 이재명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죠. 이 국민들이 이거를 판단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차기 권력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재명의 그 사법 1심 기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면 뭐 이런 명태균 이슈가 사라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정치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이거를 뭐 이재명 이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덮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해도 야 그럼 윤석열은 지금 그런 김건희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는 자기네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해결을 해줘야지 말이 안 나오게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지켜보자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빵 터져서 뭐 실제 좀 뭐 피선거권 박탈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되는데 뭐가 됐든 매일 김건희 얘기가 나오고 매일 뭐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질이들이다. 내가 보기엔 굉장히 모질. 모자라. 정치적 아니, 모질이. 정치적 모질이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가 뭘 한다고. 내부에서도 실제로 참모들 간에 이게 일기 참모들은 그러니까 그 모질의 표현은 이 모질이들보다 조금 나은 모질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쓴소리하고 조금 약간 이제 방법 제시한 사람들 다 잘랐어요. 초반에 다 자릅니다. 장제원 라인, 건진 라인, 여사 라인 붙어가지고 그때 한번 1차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내전이 이제 국정기획비서관 오면서 하는데 그때 내에서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후보가 선거를 2달 앞두고 당시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잘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과단성이 있다 이 표현하는데 저는 그때 마크맨으로서 어떻게 느꼈냐면 야 진짜 죄송하지 이 사람은 국정을 담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국정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자기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안정성을 취하고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이건 내 거야. 내 거고 내가 싫으면 많은 거야. 인사권자 갖고 있다고 다 인사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7대3으로 내주고 취할 거 취하고 때로는 내가 엎드렸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게 또 사내 정치고 내부 정치예요. 아니 편의점 운영도 우리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혼자 결정 못해요.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로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운영 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불과 한 2년 딱 이제 반환점에 도른 셈인데 지금 이걸로 앞으로 남은 길을 다 견디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과 우려, 탄식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생길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10년은 된 것 같고 나만 그러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 정말로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통령을 바꾸든 아니면은 정말로 이 키는 결국은 보수 진영이 지고 있어요. 그때도 박근혜 탄핵도 사실은 보수 진영이 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탄핵을 먼저 시키겠다고 뭔가 나선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리대로 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키가 있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쓰는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이게 저도 진짜 너무 힘든데 지금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그 마음은 난 다 이해하겠어 진짜로. 그런데 그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보수층에는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정말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킨 거 막내 후회하면서 뭐 괜히 민주당한테 문재인 이재명한테만 좋은 일 시켰다 막 이런 정서가 그득해요. 그득해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은 지켜야 된다. 이게 이거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서 왜냐면은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기 대선은 안 돼. 왜? 이재명 형 확정되기 전에 대선 치르면 이재명 살려주는 거야. 이 정서가 정말로 가득해요. 진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제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은 이제 또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지지자들도 너무 막 오래 탄핵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서냐 이게 지금만해서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과일도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도 과정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못 참아줄 지경에 이르는 건 사실이에요.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매일 아침 신문 보기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김건희 여사가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지가 뭘 알아? 그럼 그동안 지가 뭘 아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운명을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죄송한 거죠.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는 성군이었다. 그런 얘기 기자들이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경로를 많이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본인이 아니 뭐 그 집에서 뭐 서로 이런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남편 욕을 남한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로를 많이 하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소문이 없네요. 아니 근데 저는 선회를 하자면 네. 약간 겸양의 미덕으로 우리 애가 좀 원래 좀 저래. 네가 좀 용서해줘. 근데 그 단어 방구 뽕뽕 이런 단어들이 겸양이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이게 선을 넘는 게 있어서 논란이 됐던 거고. 네. 그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는 용산에 이제 참모 1기, 2기, 3기들 있잖아요. 그 대선 때 도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술 먹다가 침묵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친하니까 아니 근데 다 좋은데 형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그 윤통이 결국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기야 금이야 했던 한동훈 뭐 주진우 다 뒤통수 때리고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와서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자기가 챙기고 했던 사람한테 통수를 맞으니까 이제 2기 3기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그랬죠. 농담으로 친하니까 형님 배알도 없습니까? 나 같으면 정치 때려친다 진짜 했는데 이 참모들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 검찰 수사 갖고 매일 회의를 한대요. 밑에서 아이디어도 올리고.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순신 얘기를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 팀에서 말도 그러니까 이쪽의 시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칠간신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저도 사실 그 칠간신 이름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3명하고 제가 밥을 먹어봤어요. 그 중에 3명. 직접 먹어봤는데 그 똑같아요. 그 모임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 명단을 딱 보고 이게 칠간신이야 하면서 다들 한숨을 쉬었어. 간신도 자격이 있어요. 간신도. 간신 아무나 못합니다. 간신의 자격. 네. 그 예전에 보면 한 명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요. 아직도 그 호가 압구 그 한 명이 아닙니까? 간신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게 간신이라고? 칠간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박근혜 때 간신들 보면 미워. 왜? 좀 능력이 있거든. 좀 얍삽해. 그리고 솔직히 상대를 하는데 나한테 타격을 주니까 약간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칠간신을 보고 나서 허탈한. 야 진짜 이러니까 망하지. 간신의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간신도 머리가 잘 돌아야 돼 생각보다. 그 3명이 머리가 안 도는 그 간신. 7명이 전부인데 제가 만나본 사람도 있죠. 3명이. 진짜 여의도에서 진짜 죄송한데 학급 오브 학급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면 일단 얘기가 안 돼. 이번에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면 그 이자 이번에 태극기 가서 막 결집하면 이긴다고. 아니 안 된다고요. 제가 진보 언론에서 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 생각해 주는 건데 안 될 것 같다. 뭐 정광훈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총선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밥 먹고 알아서 뭐 죽든 말든 자기 결대로 사는 거지. 나는 분명히 저도 면책이지. 나도 출구를 써야 돼. 난 분명히 조언했다. 난 밥 얻어먹고 난 분명히 조언했다. 아니 이거 이번에 그 교육감 조전혁 후보 이제 지기는 했는데 유세 일정이 막 이렇게 공개되고 그랬는데 뭐 무슨 고성국 TV 출연,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 뭐 이게 유세 일정인 거야. 강용석 TV만. 강용석 TV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가로세로인가 강용석인가 약간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막 그래서 같이 유세하기로 했다가 여론 그 보도되고 맞아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소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 그 집권 여당 뭐 조전혁이 이제 당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의원도 했으니까 그 보수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그거 좋다고 공개를 하고 있고 여기도 칠간신 있는 거예요. 무능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편의점 일보 말씀드렸는데 명태균 씨하고 한 10년 동안 그 정치적인 얘기를 쭉 해왔던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가 뭐 과거에 어떻게 성장 배경이 어떤가 뭐 부인은 어떤가 아이들은 어떤가 이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다가 뭘 해서 망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역사관의 뭐 문제점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극우에 대해서 좀 그 천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노선과 가지고 명태균 씨하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 뽀개러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왜 이렇게 극우적으로 하냐. 그거 좀 교정하라고 네가 좀 얘기 좀 해라. 이제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고 막 이러니까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내 말도 안 들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노선은 뭐 진보나 민주 뭐 얼마 전에 그 본인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뭐 진보는 어떻고 보수는 어떻고 그래요?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보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역사관이나 이런 게 좀 극우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거 한강 작가도 아니고 명태균의 역사관과 세계학자는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못 버티는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네.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다들 비판은 많고 자기가 자기 잘못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소위 말해서 무지성으로 빨아주는 데가 딱 극우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이제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 자기 댓글도 자기 욕하는 거 계속 보다가 칭찬한 거 보면은 딱 눈이 띄어요. 그러면 이만하게 보여. 엄청 크게 보여. 이만하게 보여. 이만하게. 댓글창에. 이게 사람이 뭐 이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완전의 내재화. 네. 그러니까 김태효의 어떤 세계관 같은 거를 완벽하게 이제 내재화해서 그냥 극우가 아니라 이제 완전 친일까지 그렇죠. 이제 가버린 거는 네. 이거는 완전 선 넘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론 조작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는 나왔지만 딱 떨어지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역사관 이런 것들은 다 뺀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또 그 명태균 씨 간의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런 흔적이나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건데 지금 수준에서는 뭐 국회에서 뭐 별달리 또 다른 새로운 팩트가 나오거나 할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데 21일 날 국감에 이제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하는데 기자들 취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혜경 씨를 통해서 뭔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강혜연 씨 연락을 해서 저희도 다 취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에 핸드폰. 있는 그게 나와야 되고 네. 그걸 돌려받을 수 있냐 그리고 받을지라도 이제 포인트는 강혜경 씨의 보통 갖고 있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 여사의 직접적인 뭐 국정농단이나 뭐 공천 개입 이런 문제가 딱 나와야 되는데 명태균 씨의 그 한번 거쳐서 듣는 그러니까 강혜경 씨 핸드폰으로 연락한다는 게 명태균 씨 핸드폰을 파지 않으면 그거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정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정타가 있을까 하는 약간 물음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21일 국감으로 한 방에 쓰러뜨린다?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뭐 그 지금 녹취록이 지금 검찰에 있든 뭐가 됐든 지금 여사가 직접 지시한 게 나오지가 않으면은 정황적으로는 더 좀 파괴력이 있기는 어렵. 다만 이제 직접 뭔가를 또 국회에서 육성이 들리는 것에 대해 명태균의 목소리든 그게 들리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사의 개입 문제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김관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8개에서 혐의가 이제 13개로 들어왔대. 또 이러다가 한 100개 들어가겠다. 나중에는 혐의 100개.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뭉탱이로 하지 말자. 최상병 특검 무슨 뭐 한동훈 특검 무슨 특검 뭐 해가지고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 하나만 발의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1점 돌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최상병 특검은 본인들이 또 뭐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제3자 추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은 한동훈이 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유난 독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해법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돌파구가 생길 거다. 그게 상설 특검이 됐든 여사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집중할 때인 것 같아. 뭐가 됐든 다른 거 지금 격가지로 지금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혜병 특검이 밸류가 그러니까. 이와중이 되니까 밸류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센 얘기를 하긴 했어요. 대외 활동 중단해라. 그리고 인적 쇄신 시급하다. 그러니까 칠상시 정리해라 이런 그죠.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시키는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할까요? 김건희 여사가 안 하죠. 안 해요? 이게 네. 저는 아까 말했던 독대라 뭐 접견이든 독대든 지금 한 대표도 추론하자면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분 쌓고 출구전략. 상대가 못 받을 걸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애당초 이 의제를 해가지고 뭘 설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금정 이기고 나서 소위 말해 좀 나쁘게 해석하면 친윤들이 보기에는 주도권 잡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압박 공세하고 어차피 결과물 없어요. 독대의 결과물 없어요. 그럼 깨졌을 때 이거 용산 때문에 깨졌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용산 때문에 깨졌다. 이러면서 나와서 또 치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 발의할 때 우리 이번에 몇 명 이탈할 수 있을까? 이걸 물음표로. 왜냐하면 그 무기명이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지난번에 4명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5, 6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초보 정치 아니면은 이 단순 무식한 정치가 불러온 자기 부메랑 같은 건데 권력을 분점하지 않고 모두 주변에 있던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준석 천에서 개혁신당 나가서 지금 강력한 야당이 지금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됐지. 안철수도 뭐 표결만 하면은 나 지금 찬성표 찍는다고 뭐 아니, 이러고 근데 있지. 김재섭 의원 어제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기 뭐 부표 봤는데 던졌다고. 안철수도 그러더라고. 살아야지. 안철수도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여사가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최상병 특검에는 내가 찬성표 던졌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여사가 더 여사가 더 무서우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정확하게 권력 해기 누군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지지. 이건 결국은 자기가 자가당착이고 자기가 이제 불러온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 문제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답답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조금만 여유 있게 보자. 결국은 이거는 수사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는 감옥 갈 겁니다. 김건희는 감옥 간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다. 김건희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감옥 지금은. 간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이게 몇 여태까지 감옥 안 가려고 명품 그렇죠. 빼고 안 가려고 빌드업을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든 뭐든 간에 네. 초반에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그 일가들 있죠. 네. 또 여사 라인들. 네. 듀얼백 뭐 예를 들면 줬는데 최재형 목사한테 바로 돌려주기 뭐해서 밑에다가 맡겨놓고 7개월 동안 뭉개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행정은 바로 목 잘라야 돼요. 네. 오디 시킨 거를 7개월 동안 그 중요한 거를 잘못하면 자신의 상사가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7개월 동안 자기가 갖고 뭉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도 하지만 그 제일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본인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한대. 뭐가 문제야? 네. 뭘 사과하라는 네.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그 7간신 중에 한 명처럼 밥 먹다가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맞아요. 밥 먹다가 계속 싫은 소리 하면 저는 좋겠냐고 저는 소화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몇 번 하면 받아들이고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10개 정도 말하면 한 두세 개는 보수 정권에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생각해서 밥 먹는데 뭐 맨날 욕만 하겠어요. 네. 나름대로 그쵸. 조언을 담아서 해줬으면 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그 10개를 다 안 받아요. 이 기자가 전국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두 손 두 발 달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대신에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문자만 하나 보내줘.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이고야. 제가 과학적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나름대로 저분들도 진화를 한 거예요. 그 내부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닫힌 개라고 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개 내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한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자고 막 맨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대통령은 버럭 맨날 나지. 나는 저는 뭐 소신 얘기했다가 다 날라고 하니까 진화를 했는데 이게 닫힌 개가 아니라 지금 그 바깥에는 거대한 열린 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얘들이 완전히 망상이었고 고립됐다라는 거가 이제 곧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의 진화에는 적응을 못하는 도태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그러니까 루이 16세인가 뭐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일기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정말 구중국어를 떠나서 궁궐을 떠나서 용산으로 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갇혀가지고 뭐 바깥에서 민심이 어떻게 들끓고 있는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 말한 것 중에 네. 이게 인상 깊네요. 뭐 인적 쇄신도 얘기하시고 뭐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수는 당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당당하게 최혜병 특검 안 냅니까? 아니 남들 그러네. 욕할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보면 남 욕할 때는 겁나 잘해요. 동훈이 신났어. 이겼잖아. 당당하게 승리를 만끽해야지 며칠 동안. 그러니까 오늘 승리하고 기쁘잖아요. 당당하게 최혜병 특검 빡 내고 해야지. 지금 몇 달째입니까?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 맞아요. 말한 지가 몇 달째예요. 그러니까. 석 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가 7월 23일 날 됐으니까 이제 석 네. 달이 넘는 그거 거 말한 거는 출마 선언할 때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넉 달 돼가 예. 넉 달. 이런 얘기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하면 야당에 헌정 파괴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 제가 앞장서서 정부 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히 맞서겠다. 야당에 맞서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적확한 처방전을 내야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단히 희화화가 됐고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 국민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현명하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오빠에 이르기까지 살짝 썬데이 설레기 우리가 원래 그런 방송이 아닌데 아니 근데 우리가 전국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템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 요새 다 다루는 게 그런 주제라서 그러니까. 아, 좀 부끄럽다. 저희가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방송이 아닌데 오늘 상당히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여하튼 내일도 알토란 같은 뉴스 꼬박꼬박 똘똘하게 챙겨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